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알면 알수록 유익한 대통령 선거.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 선거 속 정당과 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신정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정말 국가의 역사적인 날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출마를 하는 것도 아닌데 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투표를 하고 또 개표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또 떨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각 정당들 안에서는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가 또 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정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네.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이제 국정 운영의 어떤 키가 의회보다는 이제 대통령이나 좀 행정부 쪽에 있는 경향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의 목적을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책적인 뭐 비전이라든가 목표를 선거에서 승리해서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총선보다도 정당한테 더 중요한 게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당들이 다 사활을 걸고 아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정말 이 여당과 야당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선거인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현대 국가에서 정당은 필연적인 정치체가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정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 영국의 토리당과 휘그당을 떠올리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당은 그 기원이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정당을 단순히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파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정당의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이념이라든가 정책적 지향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또 하나는 선거라는 그 경쟁에 참여해서 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정의의 기초에서 본다면 일단 선거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선거라고 하는 이러한 경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룰이 생겨난 다음에 정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군정법령 55호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사회 단체라든가 정당들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약 한 134개 정도 되는 정당이나 사회 단체가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자신들의 이제 세를 불리기 위해서 막 중복으로 등록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공간이 생겼을 때 새롭게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 그때가 아마도 한국 정당 정치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제도적으로 정당 활동이 인정되는 건 또 언제부터일까요? 일단은 해방 후에 이제 정당 제도가 등장을 했는데 미군정이 이제 발표했던 규칙에 의해서 정당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때 많은 정당들이 있었는데 헌법에 정당 조항이 들어갔던 거는 제2공화국 헌법 때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예컨대 정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민족 기본 질서 위배될 때는 뭐 해산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규정이 들어가는데 정당법을 만들진 않았어요. 또 기억하다시피 이 공화국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정당 법이 정확하게 등장하는 거는 1962년도 이후니까 이 공화국 이후에 정당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당에 대한 이제 법적 규율이 되고요. 그래서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시작부터 뭐 당원이라든지 해산까지
그게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당법에 따라서 지금은 정당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각 국가에서 정당제라고 하면 양당제 혹은 다당제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선거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정당 체제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정당 체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네. 이제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 균열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회 갈등의 축이 몇 가지가 있느냐가 하나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선거 제도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둘 중에서 조금 더 영향력이 큰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선거 제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 제도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두 개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단순 다수제 그리고 하나는 비례대표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거 제도가 정당 체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듀베르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듀베르제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네. 이 듀베르제 이론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또 학자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듀베르제의 법칙이고요. 또 하나는 듀베르제의 가설입니다. 듀베르제의 법칙은 뭐냐면 단순 다수제가 양당제를 촉진한다는 거고요. 듀베르제의 가설은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는 법칙이고 하나는 가설이냐? 네.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통계 같은 걸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단순 다수제가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예외가 굉장히 적었는데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촉진하는 경우에는 예외의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뭐 가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냥 듀베르제의 이론이라서 그냥 합쳐서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선거제도나 이 방식이 정치 체제나 혹은 구도를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선거권과 같은 투표권의 확대 이런 부분도 정당 발전에 영향을 좀 많이 줬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정당이라는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들의 모임이었어요. 네. 최초에 정당 활동한 사람들은 막 엘리트 내지 명망가들 중심으로 아마 네. 모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은 모임을 갖고 우리가 정권을 획득하자. 그런데 이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조차도 정당에 가입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현대 정당이 어떤 목적 지향보다는 좀 대중 정당의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포괄적인 정당입니다. 어떤 이념보다는 모든 국민한테 좀 대입될 수 있는 이념 정당. 거기에다가 선거를 위한 정당. 그래서 현대 보통 선거권의 확대에 따라서 포괄 대중 선거 정당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가 이런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샤츠 슈나이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당이 민주주의를 창출했고 근대 민주주의는 정당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분께서는 지금 이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지는 정당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 대의민주주의가 모든 이제 시민들이 다 좋다라고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가능해지면서 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뭐 정당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 엘리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엘리트들을 충원해서 육성하고 교육해서 선거에서 이제 후보로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길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정한 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당이 이런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커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당들은 시민들한테 정치적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당은 굉장히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나 주장들을 통합하고 그걸 집약해서 대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선거에서 이제 정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정권을 획득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럼 선거에서 진 정당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네. 진 정당들은 야당으로 남아서 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당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라고 하면 정당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국민들도 막 그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결국 이 정당이 있기 때문에 또 정권을 획득하고 말한 네. 것처럼 야당이 어느 정도 권력 분립의 또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감시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야당이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당을 통해서 모든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선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번 대선도 결국은 정당 간 그 정당에서 나온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되면 네네. 여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현대 민주국가는 정당 정치가 아주 기본이다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두 분 말씀해주신 대로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또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말 수많은 당이 생겨났습니다. 자, 지금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 정당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정당이 상당히 많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정당은 크게 두 줄기 정당이 계속 네.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좀 보수주의 네. 시장 경제를 뭐 추구하는 보수 정당하고 또 뭐 비슷하긴 한데 자유 정당이 있는데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금 집권 네. 여당이 계속적으로 민주를 달면서 조금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뭐 신민주당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신한당이 통합민주당 아니면 뭐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뭐 이렇게 되지만 네. 그 계통의 당이 하나 있고 또 보수 진영은 저기 보면 자유당부터 해가지고 또 군부하고 또 같이 해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또 뭐 3당 합당할 때는 뭐 신한국당 그 다음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맞아요. 이렇게 쭉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두 정당이 기본적으로 유지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제3지대라고 나왔던 정당들은 꽤 오랫동안 명명을 유지를 못했던 게 네네. 아닌가.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한국의 정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양당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왔고, 또 어떤 짧은 민주주의 어떤 그런 기간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켜왔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특징으로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부정적인 측면도 좀 뭐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한국 정당이 너무 이제 인물 중심 정당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당이라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나 이념이 좀 기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정당들은 특정한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가 바뀌면, 당의 리더가 바뀌면 이제 당의 중심이 되는 이제 의원들 아니면 이제 당원들도 이제 싹 약간 좀 물갈이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명도 이제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역주의죠. 네. 사실은 어느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 선호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좀 왜곡돼서 나타나고 이 발생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주의, 이게 두 개가 조금 부정적 의미에서의 한국 정당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네.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미국 같으면 그쵸. 뭐 공화당, 민주당, 네. 마찬가지로 영국도 뭐 노동당, 맞습니다. 딱 정해진 이름인데 가끔 너무 많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네. 외우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네. 세미나를 하면 한국 정치 얘기할 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 정당 이름이에요. 네, 이게 그렇겠어요. 다른 해외 분들은 이름이 네. 바뀌니까 다 다른 정당으로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은 또 그렇진 않잖아요. 같은 네. 속성을 가졌던 그쵸. 정당인데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와 정당의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볼 텐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가장 큰 역할, 아무래도 후보자를 내는 일이겠죠.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당의 역할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선거에서의 후보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역할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이제 이끌어내서 시민들이 이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자한테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를 이제 운영하는 대표를 뽑는 건데 네. 이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대통령 한 분이 후보 한 분이 똑똑하다고 해도 그 많은 분야에 대해서 다 정책적 대안을 뭐 제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이러한 경선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또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당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후보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또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그 선거 속에서의 정당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에도 당내 경선에 대한 사항이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당에서 후보자를 이제 추천하고 그 당의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당에서도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는 거죠. 뭐 뽑는 거니까 당내 경선이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당원이나 당규에 이 선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후보자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나 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자신의 정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자신들이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약간 다릅니다. 뭐 비율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시간이라든지 그 날짜라든지 언제 전에 뽑는지 이런 것들이 당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경선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 제도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고 또 그 경선을 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각 당들이 이제 경선을 치렀는데 자, 각 당들은 어떻게 치렀을까요? 예,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네. 크게 일단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당 지도부에서 그냥 선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당원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정당들은 당 지도부가 이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당원이나 국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코커스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라이머리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이제 코커스를 당원대회라고 이야기하고 프라이머리는 정확한 뭐 번역명은 없는데 아마 국민 참여 경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당원대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만 모셔서 그분들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게 당원대회라고 할 수 있고요.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 경선은 당원으로 가입돼 있진 않지만 나는 어떤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참여하도록 허용을 해서 그런 분들의 투표를 반영을 해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걸 프라이머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한 방식만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그걸 합쳐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표를 일정 비율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 참여 경선의 표를 일정 비율로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이 반영하는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룰을 통해서 갖고 있지는 않고 보통 이제 선거 전에 뭐 이제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면 거기서 이제 서로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얼마나 이제 반영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선거마다 좀 다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마다 좀 다르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50대 50으로 당원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에서 일반 여론조사는 그 당원이든 아니든 그 전화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비율로 해서 지금 후보자를 선출한 거거든요. 비율 자체는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다를 수가 있어요.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선출 시기가 좀 달랐거든요. 민주당 좀 빨리 선출을 했었고 국민의힘 좀 늦게 선출했고 어떤 당원 당규에 어떤 시간 같은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당의 대선 경선 제도나 이런 방식도 시대가 흐르면서 좀 점차 변화가 있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추대 형식도 있었어요. 당 지도부에서 이 사람 해라.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저렇게 추대를 막 하느냐.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임 개방형 예비 선거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좀 개방형 예비 선거니까 모든 당, 상대 당도 찍을 수 있고, 아니면 무당도 찍을 수 있고, 자기 당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개방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고, 또 폐쇄형도 있는 것 같아요. 크로스 그렇죠. 프라이머리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한 비율로 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초대식으로 많이 됐었는데, 점차 초대보다는 조금 개방형 예비 선거 비슷하게 지금 제도가 변하는 것 같고, 네. 지금 대선은 그 비율을 조금 거의 전 절반 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추대 방식은 지금은 그쵸. 없겠죠. 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정말 명망 있는 후보는 박수 쳐서 이렇게 저 사람 따라오는데 지금은 뭐 네. 그런 네. 방식이 이제 불가능한 방식이 아닌가 또 싶어요. 지금 사회는 또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지 방식이기도 않죠. 하고요. 네. 점차 이제 폐쇄적인 방식에서 개방형 방식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온라인 투표가 도입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반영하기도 했잖아요.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과의 연계성을 좀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방식이 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정당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그 위기의 원인은 국민들이 이제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덜 갖게 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당에서는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고, 뭐 디지털 기술의 이제 발전을 통해서 뭐 모바일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정당의 민주화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민주화를 측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당에서 선거에 나오는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정당의 민주화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포괄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지도부가 하느냐, 아니면 뭐 당원들이 모여서 하느냐, 아니면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느냐 이런 그 개념인데, 일반 국민까지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그 제도를 우리가 포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그 당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도 당이 아무래도 그런 방향, 많은 일반 시민을 참여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정당의 이 후보 선출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민주적인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아까 뭐 과거에 이제 추대 네. 방식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정당의 민주적인 후보 선출을 위해서 좀 어떤 사항들이 고려돼야 될까요?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 할 때 네. 뭐 여론조사 항목에서 역선택이라든지 이번에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느냐 네.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문구를 하면서 누구한테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져봤던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적 어떤 그거에 맞게 선출이 되는 게 중요하고, 다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룰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후보에 따라서 이게 뭐 본인한테 유리한 거, 또 본인한테 불리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좀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는 네. 좀 이 정당에서 이제 후보자를 선출할 때 교수님 조금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정당에 활동을 했던 경험이 아주 적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 특히 다른 나라 같은 뭐 좀 트럼프는 조금 그렇죠. 다르다고 볼 수 예외적인 있지만 경우니까. 네. 볼수 있죠. 대부분 네. 그 당에 활동했던 사람이 그렇죠. 후보자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나라가 아까 인물 중심 정당 네네. 정치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점점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좀 강해지는 느낌도 좀 요새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게 뭐 그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안정적인 민주 국가에서 대부분 이제 정당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후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정당의 역할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경선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방향을 잘 제시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20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당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 정당의 색깔을 정확하게 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많은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기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색깔보다는 약간은 중간적인 아니면 모든 국민한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이나 공약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공약이 달성할 가능성도 좀 적을 가능성도 있고 이 정당의 어떤 정치 지향점 같은 게 잘 안 드러나는 게 조금 다운점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저는 지향점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네. 나타나는 게 또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들이 사실은 이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라든가 정책적 방향성이 무엇인지가 네, 좀 네. 불명확해요.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뭐 지역주의에 의한 거나 아니면 당파성에 의해서 투표를 하지 말고 정책 선거를 하라고 이제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유권자들이 사실 정책 선거 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약간 뭐 여론이 좀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당이 추구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을 좀 설득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뭐 대선이 아직 뭐 이제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정당들이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제 뭐 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을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정당들도 상대의 이런 공약을 가져온다거나 상대편의 지지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점점 더 이제 비슷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정치 용어로는 네. 뭐 산토끼 잡기 위해서 뭐 반대 공약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했다 하잖아요. 집토끼 아닌 산토끼 잡아야 선거 이기니까. 네네. 그런 얘기 하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책 선거를 위해서는 각 정당이 가진 색깔이 좀 뚜렷한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정섭 교수님과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특히 유권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정당의 경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당들이 더 다양한 도전을 하고 국민과 국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